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하고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서인호라고 합니다. 제가 7살 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그냥 동네 일반 피아노 학원에 가서 형 따라서 가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한 1년 정도 있다가 8살 무렵에 망막박리라는 병이 생겨서 그 병을 치료하다가 결국 실명을 하게 됐어요. 실명을 하고 나니까 사실 부모님도 그 어떤 시각장애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전혀 모르셨고 저도 몰랐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그 전에 그냥 하던 피아노를 일단 피아노를 계속 치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악보를 볼 수 없게 돼서 일단 당장 급한 거는 점자 악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다른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청음을 많이 하는데 그 선생님은 청음이 아니라 악보로 배워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점자 악보를 1년 정도 따로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 선생님한테 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피아노를 쭉 배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데리고 계시던 이제 예중, 예고,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저는 아무래도 악보를 다 외우고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서 학원에서 연습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졌고 입시생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제 밥 먹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도 입시 공부를 하게 됐고 예술계 입시 준비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콩쿨도 나가고 같이 뭐 대회 같은 것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장애인들이랑 같이 경쟁하는 경험을 쌓게 되었고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대학생 때 교환 학생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고 어울리는데 기초 체력이 되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모의고사를 쳤는데 그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모의고사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점자로 수능을 치면은 그 시험장에서 점자 문제지하고 점자 답안지만 받을 수 있는데 고전적인 방법으로 점자를 쓰고 나서 읽고 다시 쓰는데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해요. 수학 영역에서 특히 이제 계산 과정을 중간에 쓰고 그 계산 과정을 확인하고 다음 계산식을 쓰고 그러니까 읽으면서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점자를 쓰게 되면 사실상 읽으면서 쓰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차라리 모든 문제를 암산으로 푸는 게 낫다. 분명히 내가 필산을 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암산을 해서 단순한 계산 실수로 틀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틀리면 나도 억울하고 내 성적도 억울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 시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 몇 명을 모아서 이제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관련 기관들에 연락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이제 관련 부처들이랑 연구를 해주셔서 제가 시험을 봤던 2016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영역에 한해서 점자 입출력이 굉장히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읽으면서 점자를 쓸 수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부르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이 규정을 바꾸는 행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법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그 제도를 집행하는 행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입장이 반영되는 비중이 굉장히 작다고 느꼈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도나 법을 만들 때부터 장애인들의 어떤 입장이 대변되어야겠다. 그 입장이 충분히 담겨야 그 이후에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혼란이 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 미국 국무부에서 주관하는 장학생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고 운이 좋게도 선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계기로 미국 교환학생을 가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는 거고 혼자 가는 거고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뭐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지만 걱정을 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학교는 인디애나주의 University of Southern Indiana라는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 학교는 한국인 학생이 정말 많이 없었고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 학생이 5명 있었고 하지만 한국인 이외에 국제 학생이 굉장히 많아서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이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저의 장애가 출신 국가나 인종이나 그런 것처럼 자기와 다른 어떤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상 한국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미국에서 좀 더 수월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귈 수 있었던 것 같고 적응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겨울방학 때 3주 정도 텀이 있어요. 학교 캠퍼스 문을 닫고 기숙사에서도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배낭여행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3주 동안 10개 정도의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여행을 혼자 하면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저 스스로도 되게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테크놀로지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미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장벽이 한국만큼 높지 않아서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어딜 가서 쉬는 것보다 어떤 관광지에 가서 뭔가를 보는 위주의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재미로 여행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생각은 보는 위주의 여행보다는 액티비티 위주의 여행을 많이 하고 그 여행지의 현지인 사람을 만나서 친구로 만드는 게 좀 더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시카고나 어떤 샌프란시스코에서 친구를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종종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갔다 오면서 제 인생에서 터닝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더 하고 싶은지 어떤 걸 할 때 더 재미를 느끼는지 이런 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환 학생을 갔다 와서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제가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로 글씨를 비추면 글씨를 인식해서 그 글씨가 뭔지 읽어주는 AI 애플리케이션이나 내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고 싶을 때 그 목적지를 입력하면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디테일했었어요. 몇 발자국 남았다를 알려줬고 실제로 한 발자국을 가면 그 한 발자국이 줄어드는 게 보일 만큼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줘서 그런 기술들 덕분에 제가 혼자서 이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기술들이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좀 자유로운 생활이 조금은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의 어떤 신체적인 결핍을 기술이 보완을 해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물론 제가 정치외교학을 시작하면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받쳐줘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서 그런 기술을 누가 해주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그런 전문성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컴퓨터공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없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는 어떤 스타트업처럼 작은 회사가 아닌 이상 그 사용자층을 막 그렇게 나눠 놓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뭔가를 만들면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노인용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용이라는 모드를 붙여서 출시하는 서비스들이 좀 많은데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이 아닌 이상 for the visual impaired, for the deaf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제 자체가 모든 제품을 우리 모든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그 기술들을 저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좀 아직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보다는 특정 사용자 타겟팅을 해서 그 사용자 타겟팅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그 개발자 조직 안에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이든 기술의 수혜를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 개발자 현업에 있으면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자기네들이 서비스에 나중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컴퓨터공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끼리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비장애인이 주류가 된 사회로 넘어온 게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시각장애인들만 다니는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는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곳으로 왔으니까 처음에 입학했을 때 친구들이랑 뭐 선배들한테 장애인을 일상에서 처음 본다, 어떻게 너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장애인에 대한 프레임이 이미 있었던
있었던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 초기에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놀 수 있다, 같이 대화하고 이제 노는 거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좀 바꾸는데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좀 아쉬웠던 게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떤 장애인이랑 비장애인들이 같이 사는 사회,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진짜 의미가 있어지려면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랑 같이 놀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한 가지 더 어려웠던 점은 주변 시선에 대한 의식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랑 밥을 먹거나 어떤 운동을 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이제 말을 거세요. 제 비장애인 친구한테 뭐 너가 형이냐, 아니면 너가 뭐 보호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는 건 장애인은 무조건 비장애인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아랫사람이다, 이런 시선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불편하고, 좀 그런 상황에 처하는 비장애인 친구들도 좀 불편했다. 그런 시선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고민은 어디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제가 가장 만족감을 느낄까, 그리고 누구랑 그 일을 같이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찾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고민은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이 됩니다. 다들 맛있는 점심 맛점 하세요.